반갑습니다. 이번 시계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예거르 굴트르 캘리버 818 12시간에 5분 정도 오차가 난다고 제게 보내주셨어요. 얇은 시계라서 이렇게 그 홈에 칼을 넣어서 분리하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방수가 안됩니다. 이런 시계는 제가 앰플리튜드가 200도 정도 나오는데요. 200도 정도면 뭔가 어딘가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었을 때 내부가 깨끗하면 이제 오버홀로 수리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집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태고요. 일단 오버홀을 하고 문제를 다시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시계는 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도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50년대부터 생산된 무브먼트인데 시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시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앰플리튜드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일단 50년 정도 된 시계이기 때문에 오버홀을 먼저 진행을 해서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세척 후 사진인데 피봇 양 끝이 닳아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둥글어야 되는데 주얼도 깨끗하고요. 세척 전에 다 미리 패킹을 하고 세척을 했습니다. 빈티지 무브먼트는 그 배럴 크기하고 메인 스프링 두께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진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빈티지용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계가 그런 경우입니다. 밸런스 휠 캡주얼인데 여기에 에필란 코팅을 하면 좀 더 많은 오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척을 했는데도 그래프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팔레 포크에 쉘락을 다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장착이 잘 안돼서 돌다가 멈추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립이 잘 안된 부분을 떠나서 세척을 다 하고 어떤 특별한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앰플리튜드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밸런스 스프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엔드 커브가 없고요. 또 고정하는 스터드 부분에 처리가 좀 미흡한 걸 봐서는 아무래도 밸런스 스프링을 교환을 했는데 스프링 카운팅이 잘 되지 않아서 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밸런스 스프링 교환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교환을 해보려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브먼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런데 이 무브먼트는 같은 문제를 가진 그런 무브먼트가 거의 전부기 때문에 오리지널 상태의 무브먼트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걸 하나 샀습니다. 정품은 너무 비싸고요. 그 대신 괜찮아 보이는 걸 샀는데 일종의 모험이죠. 실패하면 제가 돈을 들여야 되고요. 스페어 부품 찾는 것도 나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버는 돈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 시계 오너께서 시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그러니까 공인 부분은 문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언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그 부품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입한 부품도 보니까 스프링을 교환을 했죠. 이거 밸런스 콕 전체를 통째로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변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트하고
밸런스 듀얼 스프링을 닿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앰플리튜드가 그렇게 상승하지를 않아요. 이제 아무리 봐도 동력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 시험 삼아 팔레포크 피봇을 폴리싱을 해봅니다. 이 부품이 저항에 굉장히 민감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약간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부품들도 전부 폴리싱을 하기로 합니다. 부품 하나에 5도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지금 이스케이프 휠 같은 경우는 캡주얼이 있는데 캡주얼에 닿아서 이렇게 닿는 면이 팽팽하게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뾰족하게 좀 갈아주려고 작업을 했어요. 지금 갈아냈죠? 갈아내고 뒤집어서 또 갈아내는데 반대편이 부러졌어요.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피봇 게이지고요. 피봇 두께에 맞춰서 피봇 선반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휠에 피봇을 폴리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전후가 차이가 날 정도로 폴리싱을 한 적이 이번이 좀 사실 처음이에요. 전부 장착하고 돌려서 앰플리튜드를 확인하는 식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폴리싱을 했습니다. 네,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렇게 동력이 약한 시계는 그 테스터기 에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직접 휠 각도를 측정을 하고요. 다음에 테스터기로 반복 측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프가 갑자기 확 나빠집니다. 이런 경우는 기어 트레인의 말단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아무래도 헤어스프링 고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레귤레이팅 핀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밀어 올린 다음에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 밸런스 휠 교환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밸런스 휠은 한번 분해를 했다가 조립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그 작업을 마친 뒤에는 세척도 다시 하고 오일링도 다시 해줘야 되고요. 그 사실 추가 요금 없으면 이런 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민감한 부품이고 봐야 될 곳이 많아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어딘가 닿는 곳이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언젠가 등시성과 포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레귤레이팅 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텐데 레귤레이팅 핀과 핀 사이에 제대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여유가 있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저기에 어떤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현미경이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는 왠지 시작점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비트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분해하기 전에 제가 제대로 진단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하는 김에 자세차도 한번 봐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미끄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식성 확인을 하는데 역시 비트 에러가 많이 크게 변합니다. 이 밸런스 스프링을 분리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 확인을 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몇십만 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레이트 부분, 오차 부분이 많이 변하죠? 요거는 스프링이나 스터드나 팔레포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트 에러가 변하니까 밸런스 스프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밸런스 스프링을 분리해서 다시 조여주고 조립하는 그런 반복 작업을 하려고 지금 분리 중에 있습니다. 저 점을 찍은 거는 나중에 비트 에러를 맞추기 위해서 원점을 찍어둔 거예요. 저걸 기준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오일러를 밀어 넣어서 분리를 하고요. 분리했던 스프링은 콜렛을 조여줍니다. 이거 조일 때 뭐 튕겨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스프링이 휘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합니다. 그 스프링을 제거한 김에 스태틱 포이징을 하고 피벗 폴리싱을 하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몇십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휠을 통째로 바꿨는데 이번에도 그래프가 저 위아래 간격이 막 변하죠. 비트 에러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분리해서 또 조여줍니다. 그리고 콜렛을 다시 조여주고요. 스터드도 조여주고요.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프가 좀 깔끔해졌어요. 두 줄인데 뭐 이렇게 둘 간격이 벌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오차를 맞췄더니 진각이 커지면서 에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가 튀죠. 그래서 팔렛포크를 확인해 보니까 팔렛포크가 작동이 느려요. 느려서 분명히 그 팔렛포크의 길이 간격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작동할 때 반대쪽으로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튀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 이스케이프 휠 이빨이 락킹 되기 전에 락킹 되지 못하고 임펄스 플레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튀는 겁니다. 요 원인이 제가 쉘락을 너무 두껍게 붙여서 팔렛포크의 움직임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제 실력이 부족했던 탓이죠. 이렇게 최소한의 양만 발라줘야 돼요, 원래. 그리고 교환을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80도죠? 자, 280도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정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오너께서 공임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280도에서 멈추는 거는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0도를 쥐어짜기 위해서 스프링의 피닝 포인트 부근에 저렇게 휘어진 거를 잡아주기로 합니다. 지금 이게 10배속인데 저 스프링의 미세한 휘어짐이 앰플리튜드의 한 10도 정도를 저하시켜요. 이 부분 때문에 자세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자세차는 다이나믹 포이징을 하더라도 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스프링을 분리를 하고 수정하고 조여주는 작업을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부품 2개 해먹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이윤을 남기기 어렵죠. 아마 업으로 하면 망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시기에는 그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290도를 만들어냈어요. 부족한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상화 됐는데 그래프가 위아래로 파도를 치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스케이프 휠의 동심이 딱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시계의 이스케이프 휠은 정확하게 이빨과
그 중앙에 아버가 동심원이 딱 맞지는 않아요. 옛날 시계라서 그게 좀 더 심했습니다. 자세차가 15초 나죠?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기 레귤레이팅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서 등시성을 조절합니다. 그 태엽이 풀렸을 때와 태엽이 완전히 감겼을 때 그 동력 차이에 의한 앰플리튜드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오차가 변합니다. 그 요거를 스프링 커브와 저 레귤레이팅 핀의 간격을 조절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반복 작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세차를 6초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이제 앞서 스태틱 포이징을 했을 때 정상범위였기 때문에 레귤레이팅 핀의 문제라고 믿고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 이틀 걸렸죠? 만 이틀 걸렸고요. 자세차 6초에 시계가 거의 멈출 때까지 오차 3초 납니다. 비트 에러가 0이 됐는데 요거는 밸런스 스프링을 직접 돌려줘서 맞춰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장비로 확인을 하는데 300도가 나오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트하기 뿐만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태엽을 감아줬고요. 결과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오차가 10초, 그러니까 10초 정도 났습니다. 자, 수평 오차는 마음에 들게 됐고 유리 폴리싱을 하고요. 이게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길래 줄을 바꾸고 집사람하고 제 손목에 올려서 헐렁하지 않을까 그 걱정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와인더에 올려서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태엽을 감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저는 몇 초가 차이 나는지 확인을 못하겠어요. 차이가 거의 없죠. 자, 프랑스에 계시는 아드님께서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시계를 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고쳐봤습니다. 지금 한 2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잘 작동하고 있나 봐요. 얇고 작아서 고치기 힘든 시계였는데 수치상으로는 새것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시청 감사합니다.